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등장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이를 두고 와글와글합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첫 1대1 토론, 과연 어땠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전남 장흥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마창진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펴낸 승부사 문재인, 할머니를 살린 기특한 백구의 얘기 등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죠. 가을이 온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김다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가을에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도 한낮 기온 25도를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 영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 남부와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는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는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는 저기압이 통과하는 시점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부산과 대구는 24도 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이 50대 남성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얘기를 전할 때 우리가 이 수배 전단에 모자이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모자이크가 싹 없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공개 수배가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 50살 마창진,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러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중에 지난 7월 말에 또다시 평소에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서 지금 입건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겁니다. 이 잠적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이 오후 2시 35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도로에 버렸고요. 이후에 한 14분쯤 뒤 2시 49분쯤에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 차량을 버린 뒤에 도주한 겁니다. 이 현재 영암, 화순, 나주, 광주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창진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입니다. 키가 167cm, 몸무게는 56kg으로 키가 작고 좀 마른 체형인데요. 이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주 당일 모습을 보면 이 주황색 계통의 배낭을 메고 또 흰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저런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소주와 초콜릿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비슷한 인상착의 남성을 발견하신다면 이 광주 보호관찰소나 장흥경찰서 또는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오늘로 13일째 행방이 오리무중인 50세의 마창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얼굴이 나왔죠. 167cm에 56kg. 주황색 배낭을 맸고요. 검정 줄무늬의 흰색 운동화가 있습니다. 지금 영암, 화순, 나주, 광주 방면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신 분들 얼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리고요, 우리가 뭐 수차례 얘기했던 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 살해한 혐의 받는 강모 씨, 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1시간여 뒤인 오후 3시부터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네. 이 서울경찰청이 열 예정인데 여기에서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이 얼굴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여부 등을 평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또 이 범행 동기 그리고 경위와 관련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있고 또 강 씨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 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이 얘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백구, 김원미 기자. 네. 은혜 갚은 백구, 이건 무슨 사연일까요? 네, 은혜 갚은 까치가 아니고요. 은혜 갚은 백구, 이 흰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지난달 25일 충남 홍성에서 연세가 90이 넘으신 한 할머니 한 분이 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 집 근처 CCTV를 돌려봤더니 이 할머님 새벽에 강아지 2마리랑 같이 이 마치 산책을 나가듯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바로 저 모습인 건데요. 저 모습이 네.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경찰, 방범대까지 모두 나서서 이 할머님을 찾았습니다만 40시간이 넘도록 이 할머님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할머님이 여기 지병이 있으신 데다가 뭐 고령인 건 물론이고 지병이 있으신 데다가 또 실종 뒤에 비가 또 억수같이 내렸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가는 저 모습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집을 나갈 때의 모습인 건데요. 이 결국 이 할머님 경찰이 띄운 이 수색 드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 이 드론에 발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같이 나갔던 백구 덕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되신 할머님의 따님 그리고 이 수색 드론을 운영했었던 경찰의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여다상 카메라로 할머니하고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식별이 됐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도 이렇게 줌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물 속에 이렇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체온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표현이 되진 않았고요. 옆에 곁에 있던 이제 강아지가 그래도 체온이 좀 진하게,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서 이제 좀 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백구를 뭐 안고 있어서 그 체온이 좀 유지가 됐었다고 그러시던데. 부조한 양반들이 개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갖고 이틀 동안 있어갖고선 개 한 마리 또 있는데 걔는 갔다가 오고 나는 걔까지 나쁜 마음을 먹었지. 엄마가 혹시 개 데리고 나가서 나쁜 마음을 먹었나 하고. 여긴 바닷가가 있거든요. 너 놔줄 걸랑 같이 죽자고까지 했거든. 엄청 할머님께서 걔를 네, 예뻐하셨었네요. 계속 뭐고 되게 좋아해요. 집에 안 오고선 거기가 있었다는 게 난 참 신기해요. 네, 이 할머님이 발견이 됐었던 게 이 논 가장자리에 반듯하게 누워 계셨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논에 이게 비가 억수같이 왔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좀 차 있었고 여기 할머님이 약간 물에 잠겨서 이 누워 계셨던 건데 때문에 이 경찰 수색 드론에 있는 이 열화상 감지기, 탐지기에 어쩌면 할머님이 포착이 안 될 수 있었었는데 네. 이 옆에 있는 백구가 열화상 탐지기에 딱 포착이 된 거죠. 오. 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님의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님의 위치까지 이 특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백구가 사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또 억수같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40시간이 넘게 이 할머님 곁을 이 백구가 지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구조대의 얘기를 들으면 백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님의 체온이 또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백구 때문에 할머니도 찾을 수 있었고 백구 때문에 할머니의 체온도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은혜 갚은 백구예요. 이 네. 은혜 갚은에 대한 뜻은 무슨 뜻인 거예요? 네, 이 백구가 원래는 유기견이었더라고 하는데요. 오. 이 어떻게 이 백구가 할머님이랑 인연을 맺게 된 건지 그 얘기도 이 따님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백구가 그 할머님이랑
얼마나 같이 살았던 거예요? 3, 4년 살았죠. 우리 엄마가 배꼽 비슷한 애를 먹였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걔 죽었다고 울고 야단해서 강아지를 구하러 다녔어요, 내가. 우리 집 개 하나 누가 묶어놓고 갔어.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걔가 그냥 눈이 들더라고. 그래서 올랐지. 학대를 받았는지 이렇게 따지를 않더라고. 막 커다란 개가 막 얘를 보더니 물어갖고서 나랑 막 엄마랑 치료하고 걔가 죽다 살아났죠. 네, 이 들어보시면 이 할머님이 원래 이 백구 말고 다른 개를 키우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개가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할머님이 너무 상심이 크셔서 힘들어하시니까 이 따님이 다른 개를 구했었었는데 얘 보니까 이제 주인이 찾지 않는 그러니까 유기견이 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이 들으신 것처럼 같이 살면서도 전 주인한테 학대를 당했었던 건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동네에 이 목줄 없이 주인 없이 다니는 굉장히 큰 개가 있었고 이 개가 이 백구를 크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백구가 사경을 헤맨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었는데 이때 할머님이 정말 정성으로 보살펴서 정말 이 백구도 죽다가 살아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할머님이 목숨을 구해준 백구가 이번에는 할머님의 목숨을 구해준 상황 때문에 은혜 갚은 백구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한편의 전래 동화를 듣는 듯한 참 그런 감동이 오네요. 네. 아까 백구 사진도 있었는데 참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윤경호 의원님. 참 말 못할 짐승이지만 이 백구가 이 할머님 곁에서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참 상상이 가요. 그죠? 그래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구가 지능이 꽤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주인 할머니의 따뜻함을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평소에 느끼고 함께 사는 건지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즘에 저런 드론 시스템이 저런 말단 행정단이 파출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금 지났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드는 게 엊그제는 또 아주 눈살 찌푸리는 또 뭐 오랫동안 키운 손자가 뭐 할머니 잔소리에 뭐 할머니에게 그렇죠. 어떤 짓을 했다 뭐 이런 또 뉴스도 나왔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참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시골에 가면 참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합니다. 노인들 혼자 계시는 노인들 늘어나죠. 자식들이 뭐 매일같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혼자 나가셔서는 정말 저런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물을 키우면서 저렇게라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 아름다운 얘기여서 아까 우리 앵커가 참 정리를 잘했네요. 정말 전래동화 같은 네. 뭐 그런 걸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요 며칠 한 뉴스에서 이렇게 눈살 찌푸려지는 얘기들만 전해줬는데 우리 백구 두테르테까지 소환, 야당 역선택 갈등 계속. 자, 어제요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필리핀 대통령이죠 두테르테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계속 더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김은미 기자. 네. 윤석열 후보 저 발언 이후에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도 들었지만 네. 뭐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주자들도 두테르테 언급해가면서
윤석열 후보 비판 엄청나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이 두테르테 말싸움 논란에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두테르테 윤석열 후보는 본인부터 좀 되돌아봐라. 이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칼 노릇을 하면서 이 수없이 행한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천하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가 두테르테면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날을 세웠는데요. 이 또 다른 이 당내 대선 주자죠. 박진 후보도 이 말을 보탰습니다. 자칭 타칭 유력 후보란 사람들의 상호 비방이 도를 넘는다. 이 윤석열, 홍준표 둘 다 자중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교적 결례라는 말, 이 국민의힘의 이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이 장성민 후보의 이 지적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우방국인 필리핀의 이 외교를 치명적으로 좀 훼손시키고 국익을 지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 심지어 주한 필리핀 대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내부 말싸움인 건데 여기에 상대당인 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또 가세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 한국 외교를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후보가의 상호 비방을 위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까지 비하성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이 우방국인 현직 국가 원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네. 다른 주자들까지 이렇게 말이 덧붙이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윤석열 후보 입장은 어떨까요? 네, 윤 후보 이제는 자신을 향한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피하지 않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볼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얘기 한마디 했더니 다들 벌떼처럼 달려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자신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와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식이라는 발언을 한 게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취지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이요. 그 중에서 여기 총장 시절에 많은 격려와 칭찬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요. 네. 이게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윤 전 총장의 이 모습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황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참 격세지감이죠. 이 차이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였고 지금은 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저 때는 자신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졌던 여당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번에는 이 야권 경쟁자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총장 시절에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과거에 저한테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후보지만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캠프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이 모습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남 걱정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이제 비전이나 정책을 더 잘 가다듬으셔가지고 네. 국민들께 잘 알리시는데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는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없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는 발언이 우리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남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잘 가다듬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의 두테르테 발언에 대해서 두테르테식이라고 한 거지 두테르테라고 한 게 아니다. 특정 사람을 언급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두테르테 논쟁, 뭐 외국 정상을 비방용으로 이용했다, 외교적 결례다, 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한마디만 하면 왜 이렇게 벌떼처럼. 본인이 진짜 모르나요? 지금 야당 1위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의 신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무게가 이만큼 더 커졌다. 그리고 야당의 대선 후보 1위의 무게가 그만큼 더 무겁다. 이걸 본인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뼈저리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두테르테 얘기 우리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아주 흉악범들에 대해서 마약 사범들 뭐 무차별로 거의 재판 없이 그냥 뭐 처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외신이 가끔 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박수를 치는 분들도 뭐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렇게 야당의 1위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사석에서만 두테르테 식이든 두테르테든 김병민 씨 얘기는 그야말로 말장난이고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이번 아마 파장에서 여실히 느꼈을 거예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리핀의 어느 정치인들이 대선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적절했든 적절하지 않든 비유를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그럴 경우 그게 모욕적이었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정잡배들이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갖는 무게감이 갖는 파장이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얘기가 두테르테로 지금 논란이 가버린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 아마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전 시간에 이 전자발찌를 풀고 두 사람의 여성을 살해했던 그 사건 때 이런 극악무도한 강력범에게 사형 같은 처벌이 온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과거에 한강 대학생 사건 때 마치 CCTV를 5m 간격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역작용과 파장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만 보고 그렇게 덥석 정책을 펼 수 있는 거냐. 지금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사형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지금 98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로 이미 전 세계에 각인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덥석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형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쟁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마 본인이 얘기했던 벌떼같이 달라든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저 사람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 거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의원님, 이 윤경호 의원은 방금 이제 1위 후보의 무게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요. 좀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처럼 이게 바로 윤석열 화법 아니냐. 참 알아듣기 쉽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사석에서 만났던 분들은 어쨌든 상당히 뭐 달변인데다가 상대와 이게 대화가 소통을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야권의 1위 주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야권에서도 시작이 된 거죠. 여권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 1위 주자를 상대로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격을 토론회에서도 계속하고 쭉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권 안에서도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이 기회만 되면 뭔가 이 공세를 펼쳐가지고 같이 이제 이슈의 흐름을 타면서 같이 지지율 상승을 하려고 그런 노림수를 본격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내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딱 꼭 이렇게 인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한 방식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막 하나마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어떤 지금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 같은데 그건 이제 어떤 사후적인 설명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경선 국면에서는 호시탐탐 그 2위 이하의 주자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이른바 양강 구도나 맞상대 구도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조명을 받고 싶은 거죠. 예,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윤경호 의원도 얘기했던 그런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이 제도적인 정책적인 논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두테르테냐 아니냐 그 진위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인 것이고 그 부분을 공세를 펼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 원래의 그 두테르테 시기 경선 룰을 둘러싼 주자들의 공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동안 계속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어제 당 선관위가요. 각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위 지금 논란이 되는 역선택 문제 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이 자리에서 각 캠프들 입장이 좀 어땠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역선택 방지 도입 반대 의견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예비후보를 포함한 8명의 예비 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역선택 방지 도입을 찬성하는 후보는요. 현재 3명뿐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예비후보가 역선택 방지 필수를 현재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태경 예비후보는 현재 12명 가운데 3명만 반대 역선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윤석열 예비후보는 마음이 바뀌었다. 입장을 내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역선택 방지 도입 문제를 놓고 후보들의 목소리 각자 다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후보 캠프 측 입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는 받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들을 그 선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선택을 막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피 특정 캠프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인데 어떤 선수가 그 룰을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까?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각 캠프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종합을 해보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넣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캠프가 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 입장이 지금 8명이 반대합니다. 거기도 연희룡 후보는 이제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미 기자. 네. 자, 지금 보면 어쨌든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아요. 네. 이대로 경선룰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은 어떨 것이냐. 특히나 윤석열 후보 입장은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 말씀처럼 이 찬반 머릿수로 이거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반대 입장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은 이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본적으로 애들끼리 놀이를 할 때도 규칙은 미리 정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 중재안,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묻는 거는 나름 합리적인 중재안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다른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당 지지자들도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 큰 틀에서 이 오케이 한다면 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이게 지금 중재안인 건데 이거는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넣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 다른 8명 반대하는 입장들의 얘기는 사실 본선 확장성을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본선 확장성을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 정권 교체 여부를 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재안을 이 8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이 유승민 캠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중재안이란 이 자체가 이미 역선택 방지 조항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절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각 캠프들의 입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결정할 당 선관위의 입장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동석 기자, 어떻게 좀 윤곽은 좀 나왔어요? 네, 일단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어떤 안도 확정된 게 없다면서요. 확대 해석을 현재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심판이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해명도 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정 후보를 만난 것이 지지가 아니냐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원장에 거론되거나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지를 얘기를 한 게 어디 조금이라도 기사 난 게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견강부회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론을 의식하기도 했는데요. 확정안이 있는데 왜 변경하느냐 하느냐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이제 여론 진화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니까 정홍원 위원장 고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본 건 이제 어제 입장이잖아요, 이동석 기자. 오늘 또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그동안 윤석열 예비후보를 돕는 게 아니냐, 최재형 예비후보를 돕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요. 현재 계속해서 온갖 추측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 위원장은 험한 말을 하는 건 품위가 손상되는 걸 지적한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영달보다 역사에 칭송받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심 없이 경선을 이끌고 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윤지영 기자,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이준석 대표는 어떨까요? 네, 이준석 대표 일단은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선관위는 경준위의 안을 수정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경준위의 경선 계획안이 이미 최고위의 추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 선관위의 논의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경준이의 안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제에는 이 당 현안 관련 긴급 보고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정홍원 위원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으니 이 선관위를 흔들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선관위원장을 어렵게 모셔온 만큼 대내외적인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뜻으로 읽힙니다. 윤 의원님, 이렇게 결정하면 이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또 이렇게 결정하면 저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지금 당선관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경선룰을 정한다고 하는데 자, 경선을 정한다고 이거 봉합될까요? 아니, 아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본인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참모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곳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못 바꾼다. 그거 맞죠. 이미 경주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바꾸는 거는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찬성을 하는 저 3명,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이분들은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터줏대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지금 굴러온 돌들이고 나머지 뭐 유승민, 홍준표 등등은 물론 당을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몇몇 전통을 이어가는 제1야당 안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 두 쪽이 지금 입장이 바뀌어 있어요. 한쪽은 당원들만을 상대로 이걸 하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고 한쪽은 무슨 소리냐, 당원이 아니라 지금 국민 전체를 놓고 하자, 이런 쪽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이게 저는 참 아이러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당에 계속 남아 있었던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은 오로지 권리당원이나 그동안에 확인이 된 국민의힘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이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법한데 그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자, 뒤집어 말하면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같은, 황교안 씨야 뭐 여기 끼인다는 게 좀 그렇지만 윤석열, 최재형 같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뭐 높고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에 힘입어서 지금 제1야당에 쑥 들어간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정체성이 대체 뭐냐.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물론 양쪽 다 보수라고 합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정당 중에 그래도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나 뭐 그동안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서 쭉 당원 활동을 하는 분들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은 오로지 반문재인 정서라는 것만으로 뭉쳐져 있는 거냐. 만약에 후자라면 그건 오래 가기가 힘들 수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 티격태격 또는 실망 이런 걸 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당원이거나 아니면 유권자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거 경선 룰을 둘러싸고 이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원팀을 강조하는 정홍원 위원장. 자, 이 발언들이 각 캠프에 어떻게 닿을지 다음 주가 되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대변인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직설 화법. 자,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강민석 전 대변인의 출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자, 제목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이 책, 이 전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이 집필을 했는데요. 이 강민석 대변인 지난해 2월부터 최근 지난 4월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우여곡절의 시기에 대변인직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발언 등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드러난 발언이 우리가 카메라에 담긴 이 공개석상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 공개석상에서의 모습 먼저 보시죠.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또 이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 화법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카메라에 담긴 모습, 그 이면에는 직설 화법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강 전 대변인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빨리빨리였다. 이 문 대통령의 외부로 알려진 고구마 이미지와는 딴판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직설 화법들이 들어있는지 좀 눈길이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먼저 지난해 2월 마스크 대란 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정말 마스크 한 장 사지 못해서 약국에 줄을 길게 섰던 당시였는데 이때 참모들을 향해서 이 뉴스 안 보시던데 현장 못 보면 뉴스라도 보세요라고 꾸중을 하면서요. 언제까지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꼭 질책해야 합니까?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TV로 보던 이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죠. 또 지난해 9월에 이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그 시기에는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보수 유튜버가 격리 기간에 제공되는 음식이 부실하다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할 정도다라면서 아하. 입원해서 마치 호텔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노름을 하다니 이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라고 분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또 지난해 7월 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시에는 이 조문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개인적으로 아프다, 정말로 인생 무상 허망하다라면서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판을 해도 조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참모들의 만류로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진 않고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실 과거에 이 양산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좀스럽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썼었죠. 그런 이때 표현 당시에 썼었죠. 네,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란 표현이었는데 이 강 대변인은 앞서 말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스럽다라는 얘기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 전 대변인은 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책 집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얘기를 해서 집필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좀 매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 책 안에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이 일부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선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이재명 지사의 이 대응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식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교회 예배 등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도 이 지사가 취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대변인실에 전달하면서 그대로 발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이제 그 신천지 그 사태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빨리 행정명령하고 이런 거 얘기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 전 대변인은 세간에는 이 지사를 비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문 대통령과 이 지사는 케미가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강 전 대변인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 발언열에 오르기 전에는 총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총리 시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총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영하듯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에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었다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호평 일색이었는데 이 정 전 총리는
사실상 책임 총리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총리직을 물러날 때에는 내각을 떠나는 게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여당의 지금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 모두 호평 일색인 평가를 내놨는데 이 정말 이 중에서 누가 마음에 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이제 강민석 전 대변인이 이 책 출간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야권의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서 있는 이런 일부 인사들 때문에 이 책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출간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기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강민석 전 대변인, 대선이 다가오니까 전직 검찰총장 또 전직 감사원장이란 사람까지 무대 주변을 기웃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혹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듣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직접 나섰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특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 대구 밀란 발언 한때 참 논란이 됐었죠. 그랬죠. 이 대구 밀란 발언도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 선을 너무 자주 넘는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이 언급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앞서 잠깐 그 직전 감사원장까지 뭐 무대를 기웃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강민석 전 대변인 최재형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윤석열 씨랑 난형난제인 또 다른 헌법기관장이라고 사실 이 최재형 굳이 이 세 글자를 길게 늘여서 이 상당히 이 최재형 후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동석 기자.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윤석열 캠프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군 출신 대상 인사들,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속되게 말하면 별값이 똥값이 된다. 아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앞세워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의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신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의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초대 공군 참모총장 이완근 예비역 대장을 정면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예비 후보 캠프로 영입이 된 인물들입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장군답지 못하다 이러면서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권 도전에 이어서 군 상진 인사들의 야권 캠프행에 문재인 정부로선 그다지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이 승부사 문재인, 여기 서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쓰는 코로나 난중일기 이렇게 돼 있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자, 시기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 이제 강민석 전 대변인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책을 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물어봤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내라 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청와대 측에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지 여부, 그 힘의 어떤 정점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권력의 최고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의중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권력이 제일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말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다음 수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겠는데 당신 왜 오른쪽으로 안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권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이제 단계로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0%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집권 말기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의 측근 또는 측근을 지냈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책을 내고 등등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대선을 앞둔 환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하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를 하지만 표를 행사하기까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 이제 환경입니다. 큰 틀에서의 환경. 네. 예, 요즘에 분위기 보니까 뭐 정권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한 번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은 굉장히 표면에서 나타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의 환경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이제 윤건영 의원 얘기 속에서 어쨌든 현 정부에서 주요한 보직에 있었던 특히 군 출신 인사들이 네. 윤석열 후보 캠프로 계속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 비하적인 발언을 쓰면서 네. 비판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집권 세력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윤석열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최재형 전 원장, 전 육군 총장, 전 공군 총장, 뭐 전 해병대 사령관 등등등 그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걸 비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그 집권 세력의 잘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돌아보면서 아쉬움 같은 것들을 표명하는 좋은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수혜를 입었던 인물들이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꿀을 빨겠다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만 비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내부적인 권력 관리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뭐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지만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대전 대신 명균대전, 또 이재명의 집중포화. 자,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6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자들 간의 1대1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유지 내지 확대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 대선 경선 때 지금도 생각해도 일단 낯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이게 나의 개인적 실력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저의 대학 졸업 앨범이 저의 흑역사입니다. 시신을 찍어놓은 것 같은 얼굴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토론이 이제 1대1 토론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지금 명락대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1, 2위 후보 간의 토론일 텐데 지금 영상 보니까 그 모습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1대1 토론의 이 상대자를 사전 추첨으로 이걸 뽑았었는데 네. 참 신기하게도 총 9번의 이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이낙연의 대결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대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명균 대전, 이재명, 정세균 대전이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가 명균 대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정세균 후보 사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집에서 이 화상으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이 펼쳐졌었는데 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놓고 자꾸 물어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 재원 마련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자꾸 이렇게 좀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정세균 후보 이 발끈하죠. 네. 이재명 지사 답변을 회피하는 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세균 후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아침 이제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도 또다시 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의 태도 몹시 무례할 뿐 아니라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10번이 넘는 토론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들을 수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날을 세운 거 사실 이재명 지사한테 날을 세운 건 정세균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보셨죠. 추미애 전 장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뭐 명추연대 아니냐라고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이 사안마다 이재명 지사가 좀 수세에 몰리면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도와주는 그 명추연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입학 취소 문제를 두고 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라고 이 몰아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 들으면 어젠 추첨 때문에 이 명락대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외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공세하는 이런 부분들 장외에서 또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외 논쟁도 어제 토론회 못지않게 뜨거웠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그것을 설전이라고 보는 것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 얘기는 철거민 단체가 고발했지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이든가 큰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공격일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죠.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미진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지요. 미진 정도가 아니라. 네, 들으신 것처럼 집중 공격한 건 바로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이 무료 변론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이 철거민 단체 고발로 불거진 문제인데 이 당시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30여 명의 수임료가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설명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놓은 건데요. 이 또 경선 주자 1대1 토론을 평가하면서도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상대의 질문에는 답을 안 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면서 정세균 전 총리와 비슷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변론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로서는 근거 없는 공세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이게 정당한 범위의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 그것도 이 사실 네거티브를 넘어선 허위 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이요. 이 순회 경선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정책은 없고 견제만 남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자, 어쨌든 이번 토요일입니다. 순회 경선 첫 지역 충청 지역의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1위 굳히기냐 뒤집기 싸움이냐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